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파생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인데요. 여러분들 파생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기본적인 건 알고 계시죠? 하여튼 오늘 2시간인데 그 2시간을 좀 가장 알차게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확실히 개념을 익히고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파생금융상품이라는 게 그러니까 데리버티브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데리버티브라는 거는 말 뜻대로 파생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기본적인 게 있고 거기서 이렇게 파생되어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버티브라고 그러는데요. 파이낸셜 데리버티브 하면 이제 파생 금융상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파생 금융상품이 그렇게 딱 보면 좀 약간 어렵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굉장히 쉬운 개념들이에요. 그 개념들만 이해를 하시면 그걸 가지고 조금 복합적으로 만들면 또 다른 파생 상품이 되고 또 하나 더 발전된 그런 상품이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본 개념만 확실히 알고 계시면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가 약간 울리지 않으시나요? 괜찮나요? 너무 커요? 일단 제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왔으니까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이외에 지금은 괜찮으세요? 이 정도? 네. 한국은행이 어떤 곳이고, 한국은행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더 제가 명확하게 해드리는 차원에서 한국은행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부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외화자금국이라는 곳인데요.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금리 정책만 하는 곳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관리를 하는 곳이거든요. 제가 지금 있는 곳도 그곳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 관리, 그러니까 리저브 매니지먼트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일반 책도 없고 어디 가셔서 들으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한테 듣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파생 금융상품은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외환보유액 관리를 하면서 외환보유액 관리라는 게 투자거든요. 투자를 할 때 저희가 그냥 현물 채권만 사는 게 아니고 파생 금융상품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실제로 어떻게 파생 금융상품을 이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서 이따 두 번째 시간에 파생 금융상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라는 건 뭐죠? 금리죠. 한국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 수단은 금리예요. 금리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한국은행, 중앙은행, 이렇게 아주 파워풀한 기관은 아니지만 사실은 굉장히 파워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거든요. 여러분들 미국의 페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FRB라는 데 잘 아실 텐데 지금은 이제 사회내적 그린스판 의장은 거의 대통령 못지않게 존경받고
굉장히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에만 움직이고 하니까 굉장히 그 영향력이 큰 그런 그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그 미국 FRB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 힘을 가지게 된 그 배경에는 그 FRB의 그 정책 수단, 금리가 너무나 그 미국 시장, 금융 시장이 효율적으로 그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금리가 그 정책 수단으로서 너무나 그 뭐죠? 작용을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국일수록 금리가 먹히질 않고 그러니까 경제가 아주 발전된 나라일수록 금리가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뭐 부동산 뭐 때문에 좀 나라가 들썩들썩하는데 뭐 사실 중앙은행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정책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부동산 정책은 정부, 특히 이제 재경부나 그런 경제부처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도 이제 가끔 보면 뭐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문에 나는데 그건 뭐냐면 금리를 올려가지고 그죠?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해서 여러분들이 대출할 수 있는 그죠? 대출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하면 그 수요자가 이제 줄어드니까 집값이 이렇게 좀 안정이 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것도 일종의 그 중앙은행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책 수단의 힘이에요. 그리고 저희 경제가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성숙을 했지만 앞으로 더 이렇게 선진화가 되면 그 금리가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그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될 거고. 사실은 저희가 그 한국은행이 금리를 가지고 정책 수단으로 갖게 된 건 언제부터냐면 언제부터일 것 같아요. IMF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1998년, 7년, 8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은 금리라는 게 그냥 유명무실한 거였어요. 있긴 있었는데 그게 시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금리가 아니고 그냥 막 뭐 정하는 거죠. 몇 프로. 그러니까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전에는 이제 금리가 아니고 그 중앙은행에서 할 수 있었던 거는 뭐 소위 말하는 이제 통화량이죠. 근데 통화량을 조절해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70년대 중반에 그 통화량에서 이제 금리로 정책 수단이 바뀌었어요. 저희가 98년도니까 한 20년은 앞선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일본은 지금 최근에 뭐 제로금리 정책을 포기했다 그러는데 뭐냐면 일본은 너무 경기가 아주 밑바닥이라 그 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985년도에 이제 플라자 합의가 있었고 그 플라자 합의는 다 아시죠? 그 당시에 일본의 대미, 그러니까 미국 그 수출이 너무 잘 돼가지고 흑자가 많아가지고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진국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 일본 너희 수출로 많이 하니까 환율을 좀 어떻게 올려야 돼. 수출을 좀 억제해야 되니까 환율을 올려야 되죠. 그죠? 근데 환율을 올린다 내린다도 사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쓸 때. 그러니까 환율의 가치가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환율의 수준 자체가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이건 완전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는 달러당 원화죠. 그러면 환율이 지금 한 40원, 30원, 40원 하는데 이게 1,000원이 되면 환율이 오르죠. 환율이 오르지만 원화 가치는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사람은 환율이 오른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환율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 수준 자체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통화의 가치를 얘기하는 건지 그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데 또 그래요. 이제 달러당 원화인데 예를 들어서 유로화 같은 경우는 유로당 달러예요. 그건 어떻겠어요? 그럼 유로화 환율이 오르면 그건 유로화의 가치도 같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 같은 경우 반대고 우리 같은.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나라하고 일본도 달러당 엔화죠. 그리고 캐나다 뭐 이 정도. 이 정도만 그렇게 쓰고 나머지 나라는 다 자기 나라 동화를 기준으로 달러를 해요. 그러니까 유로당 1유로당 몇 달러. 그러니까 이 환율 방향하고 가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지가 않죠. 우리나라는 약간 우리나라, 일본, 뭐 캐나다 이런 나라들 이렇게 방향이 반대니까 그거는 좀 조심을 하시고. 플라자 합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을 억제하려면 환율 가치, 그 나라 환율 가치를 높게 하면 그 나라 상품을 다른 나라에 가서 할 때 그 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상품이 잘 안 팔리겠죠. 그러니까 수출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환율을 엔화 가치를 올려라, 절상해라 그래가지고 환율을 인위적으로 바꾼 게 이제 플라자 합의거든요. 그게 미국하고 일본 그 G7 국가들 만나가지고. 근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완전히 그 플라자 직후에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게 그렇죠. 부동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이 경제라는 것은 사실은 시장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개입을 하면 항상 실패가 따라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이번에 어젠가 나온 거는 그러니까 제일 첫 헤드라인이 공급을 늘리겠다잖아요. 그거는 상당히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공급이 들어가다가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장을 좀 존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경제가 왜곡이 되고,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에 환율을 이렇게 절상하면서 금리도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도 안 되고 경기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돈이 갑자기 미국 쪽으로 나갔다가 또 그게 미국의 그 당시 블랙 먼데이라는 게 있죠. 87년도인가?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당시 일본 투자자들이 이제 국내에서 돈을 다 가져나가서 미국 채권이나 이런 걸 샀는데 그게 일시에 다시 빠져나오면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둘 다 피해를 봤어요. 그런 식의 인위적인 정책.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시장 친화적으로 써야 되는데 시장은 완전히 거슬러 올라가니까. 그러다가 이제 일본 쪽도 그 다음에 89년도인가요? 버블이 붕괴가 됐죠. 일본 집값이 자산 가치가 한꺼번에 10배, 20배 막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최근까지 그러니까 90년대 내내 최근에 조금 살아나는데 일본 경기는 완전히 바닥. 그래서 그 상태에서 금리를 올릴 수가 없죠. 그래서 금리가 거의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그리고 명목 금리는 제로. 그래서 제로 금리 정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일본에서 제로 금리 정책을 거의 10년 이상을 써오다가 작년에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작년인가 하여튼 그 제로 금리 정책을 이제 포기를 해도 될 정도로 경기가 조금 살아나고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일본 금리가 약간 올라가 있어요. 0.25%인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좋아요. 중간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금리 정책을 하는 곳이 이제 한국은행이고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힘이 더 해질 거다. 그 역할이 더 중요해질 거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예. 통화량을 조절한다라는 거하고 금리를 조절한다라는 거하고 다른 거. 네. 사실은 아주 진짜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같은데 어떻게 다르냐면 금리 없이 그냥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하고 금리를 가지고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하고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IMF 이전에는 금리 없이 통화량을 조절했어요. 그러려면 억지로 해야 돼요. 이 강요를 해야 돼요. 그 통화량을 줄여라 늘려라를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판단을 해가지고 그 지도를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흥은행이라든가 뭐 시중은행한테 그 통화를 늘려라 줄여라. 통화를 늘린다는 건 뭐지? 대출을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중앙은행에서 간섭을 했어요. 간섭을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직접적이고 그죠? 그거는 사실은 시장하고 관계없이 하는 거니까 아주 그 자본주의 경제에서 좀 약간 후진적이죠. 근데 금리를 가지고 하게 되면 금리라는 게 사실은 뭐죠? 금리를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고 내린다. 거기서 얘기하는 금리는 뭐냐면 콜금리예요. 콜금리는 하루짜리 그 은행 간 금리거든요. 하루짜리. 그러니까 가장 짧은 거. 거기서부터 이제 이 금리라는 게 쭉 만기 구조라고 그러잖아요. 수익률의 그 금리 만기 구조. 그러니까 초단기부터 해서 뭐 10년, 20년 이렇게 수익률 곡선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되니까 이 짧은 거부터 시작을 하면 여기에 쭉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금 뭐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올려라. 그 한국은행에서 올리고 내리는 금리는 뭐죠? 콜금리인데 그럼 그게 그냥 그렇게 얘기한다고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그래서 신문 보시면은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뭐 올렸다 오늘 내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뭐죠? 그냥 뭐 말로 이렇게 올린다 내린다 하면 이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뭐냐면 말씀하셨듯이 금리를 올릴 때는 반드시 시중에 있는 유동성이 들어와야 돼요. 흡수가 돼요. 시중에 있는 유동성이 줄어들어야 돼요.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시중의 유동성이 풀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동시에 돼요. 동시에.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말로 하는 거죠 사실. 그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는 금리는 실제 금리가 아니고 그 목표 금리예요. 타겟 레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콜 금리의 타겟 레이트. 그러니까 그거는 가상의 금리예요. 실제 금리가 아니에요. 가상의 금리고 그 가상의 금리를 맞추기 위해서 시중에 있는 그 유동성을 파악을 해요. 분석을 하고 얼마나 있는지.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은행한테 다 물어보고 뭐 증권사 하여튼 뭐 그 금융기관 통해서 다 자료를 얻어가지고 시중에 그 통화량이 이제 유동성이니까 통화량의 좀 더 넓은 개념의 유동성이죠, 그죠? 얼마가 되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그 수단 중에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게 있어요. 공개시장 그 세 가지거든요. 공개시장 조작, 지급 준비율, 재할인율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선진적인 잘 발달된 거는 저기예요. 공개시장 조작.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건 뭐냐면
그 부서에 저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금리를 이제 올리겠다. 그러니까 시중에 너무 유동성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있다. 유동성이라는 건 인플레이션이니까.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목표는 물가 안정이잖아요, 그죠? 그걸 위해서 통화 정책을 하는 건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그 유동성을 줄여야 되겠다. 그걸 금리를 올리는 거죠. 그러면 공개시장 조작을 해요. 뭐냐면 그 한국은행하고 각 시중은행하고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이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자 입찰을 통해 가지고 그 채권을 서로 사고 팔아요. 한국은행하고 시중은행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은행에서 채권을 팔면 뭐 어떻게 되죠? 이제 들어오죠. 한국은행으로. 유동성이. 그러면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금리가 올라요. 맞죠? 그럼 금리를 타겟 레이트를 조금 올려서 발표를 해도 돼요. 그 수준에 맞게 지금 유동성을 조절을 했으니까 통화량을. 그러면 이제 그 타겟 레이트에 왔다 갔다 하게 실제 그 콜금리는 거기서 아주 좁은 편차 내에서 움직여요. 거의 타겟 레이트랑 같아요. 거의. 아주 작은 차이는 있고. 만약에 차이가 많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공개시장 조작을 또 하죠. 그죠? 타겟 레이트보다 예를 들어서 레이트 좀 더 높다 그러면 채권을 어떻게 되겠어요? 매입해야 매각해. 채권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유동성이 나가니까. 그럼 금리가 조금 떨어지겠죠. 반대로 뭐 타겟 레이트보다 금리가 좀 아래에 있다 그러면 또 반대로. 그러니까 그게 공개시장 조작이고,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냥 한국은행에서 뭐 금리 정책하고 뭐 한다 그러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고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아주 클리어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히 이해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거고. 그래서 지금은 그 시장을, 금융시장이죠. 그러니까 시장을 항상 이렇게 보면서 그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98년도부터 이제 왜 98년도부터 금리 정책을 할 수 있었을까? IMF 때부터. 금융위기. 왜 그랬을까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외환위기 때? 네? 네? 일본이요? 그렇죠. 일본의 예를 저희도 이제 그때 자산 가치가 확 떨어졌으니까 일본처럼 그렇죠. 일본처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도 많았죠.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이제 다 망했잖아요. 기업들 다 망하고 다 쓰러졌죠, 그죠? 은행들도 다 막 합병하고. 그래서 그때 했던 게 뭐죠? 금융기관 뭐 구조조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부에서 구조조정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부에서 돈이 있으려면 두 가지. 세금을 걷든가 아니면 채권 발행하든가 두 가지. 근데 갑자기 세금 못 걷으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정부의 채권이 뭐죠? 정부의 채권이 트레저리 국고채죠, 국고채.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저리라고 그러는데 미국 정부채는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그런 자산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정부의 빚이죠, 빚. 정부의. 그 국고채 발행을 그때 했어요, 시작을.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채권 발행을 많이 해가지고 그 채권이라는 게 뭐예요?
채권이 바로 금리예요. 채권이 없으면 금리가 없어요. 채권 없으면 금리는 없어요. 주식만 있으면 금리가 필요 없죠. 채권은 금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 가격하고 금리는 어떻죠? 방향이 반대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그죠? 왜냐하면 채권이라는 게 뭐예요? 5년 만기 채권들, 5년 후에 예를 들어서 원금을 받고, 그때까지 이자를 받고, 그죠? 그럼 채권의 가치는 그 캐시플로우를 현재 가치화한 거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자하고 만기의 원금을 지금 가격으로 하려면 현재 가치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재 가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디스카운트 해야 되죠. 그죠? 이 금리로.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분모에는 1 플러스, 그죠? 여기 이제 채권의 가치거든요. 이 C라는 건 이제 쿠폰, 그 이자죠, 이자. F는 저 원금, 만기에 받는 원금. 그러면 요 금리로 할인을 하는 거니까. 요거도 이게 분모에 있으니까 이 가치라고 이제 반대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채권 발행이 확 늘어나니까 금리가 진짜 막 시장에서 기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우리나라 채권은 없었어요, 거의. 회사채 좀 있었는데 회사채는 뭐 크게, 왜냐하면 회사채라는 건 워낙 그 디폴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보다도 그거는 크레딧이에요. 금리보다도. 금리에 영향을 받지만 그거는 그 신용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금리 정책, 뭐 하여튼 금리하고 움직이는 게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은데,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은 이거는 망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금리만이 유일한 변수예요. 그 정부채 가치를 바꿀 수 있는 건 금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막 그 시장 기능을 하니까 그때부터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금리가 될 수 있는 시장이 형성이 안 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해요. 금리 정책. 그래서 이제 IMF 이후에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IMF가 나쁜, 그런 면에서는 또 약간 포지티브한 면도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전체 경제 구조가 좀 체질이 개선되고 그런 거.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그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오늘 주제하고는 약간 벗어나는데, 한국은행에서 왔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무거나. 근데 러시아가 많이 했었잖아요. 예. 강하게 하시는 모라토리움 상황이. 예. 국고채가 확실하게 완전하면 그렇죠. 그거는 이제 컨트리 리스크죠. 이제 크레딧, 신용, 그렇죠. 국가 위험인데, 그렇죠. 그거는 그런 면에서는 아주 100% 안전한 건 아니죠.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고 제일 기준이 되는 채권은 아까 미국 정부채 트레저리인데,
그러니까 모든 거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고채를 원화로 발행한 거 말고 우리나라 정부가 외화로 발행한, 달러로 발행한 채권 있죠? 그죠? 그 채권의 금리 수준은 어떨까요? 그 수준은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나라의 그 컨트롤 리스크 때문에 우리나라가 신용등급이 뭐죠 지금? A죠. 미국은 트리플 A죠. 그 차이만큼 그 우리나라가 외국에 달러로 발행한 채권은 금리가 훨씬 높아요. 가상금리가 정해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높죠. 그러니까 나라들 다 달라요. 금리가 높다는 거는 그 채권이 싸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국력이죠, 국력. 이게 다 반영.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게 다, 국제금융 시장에는 그런 게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반영이 안 되면 금방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차익을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조정이 돼요. 그러니까 국제금융 시장에서 투기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부동산 투기 이런 개념 때문에 투기하고 굉장히 나쁜 거를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투기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투기는 스페큘레이션이죠. 그 투기하고 도박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죠? 투기랑 도박하고 같아요? 투기를 스페큘레이션이라고 그러고 도박은 갬블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게 확실히 다른 게 뭐냐면 그 투기는 그 기대 수익이 있어요. 기대 수익. expected return이 0보다 커요. expected return이 0보다 클 때 투기를 해요. 근데 갬블링은 expected return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도 이게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 없이 그냥 감으로 하는 게 도박이고, 그러니까 투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투기가 있기 때문에 국제 시장이, 이 시장 자체가 효율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몇 시까지죠? 이거? 9시까지. 9시까지죠? 조금만 더 하고, 요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 통화정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있는데, 뭐, 발권도 있죠, 발권. 그죠? 화폐 찍어내는 거. 화폐 찍어내는 거는 조폐공사인데, 한국은행에서 발권을 수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뭐 화폐 찍는다는데, 그거는 조폐공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조폐공사는 그냥 공장이에요, 공장일 뿐이고, 그 한국은행에서 모든 걸 다 계획하고 해가지고 그냥 주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발권 은행으로서요. 사실은 이 센트럴뱅크라는 게 왜 그러니까 센트럴뱅크가 왜 처음에 왜 생겼죠, 이게? 처음에는 사실 통화정책 이런 것보다도 발권 때문에 생겼죠, 그죠? 화폐를 찍는 거. 어떻게 보면 발권 그거는 중앙은행으로서의 가장 기초적인 역할이고, 그 다음에 뭐 조사 역할도 있어요. 리서치가 있는데, 뭐 뭐죠? 요즘 연구가 많잖아요. KDI도 있고 뭐. 예전에는 그런 연구원이 없으니까 뭐 한국은행에서 조사부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는데,
지금 뭐 아니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인데 그건 아닌 게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중앙은행에서 그 가지는 조사 기능 이거는 굉장히 좀 유니크한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가지는 정보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은행권을 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다 저기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는 굉장히 그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앙은행의 조사 기능은 상당히 좀 약간 일반 연구소의 그런 조사 기능하고는 약간 차별화된 면이 있어요. 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거든요. 그럼 그리고 이 프레젠테이션 이거를 영문으로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라 또 이걸 뭐 다시 이렇게 바꾸기도 좀 뭐 해가지고 다 잘 아시잖아요. 그 뭐죠? Foreign Reserve Management라는 외환 보유의 관리인데 그 전에 일단 개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 외환 보유액이라는 게 뭐죠? 외환 보유액.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지금 저기 세계에서 4위, 5위예요. 5위. 일본, 중국, 그죠? 대만. 그 다음에 우리였는데 러시아가 최근에 들어왔어요. 러시아. 이제 5위인데 여기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거든요. 90년도에 얼마죠? 140억 달러예요. 140억 달러. 그러니까 140억 곱하기 1000 하면 이제 원화가 되는 거죠. 140억 달러에 뭐 그만 하다가 97년도 이제 외환위기죠. 이때 이제 일단 쭉 늘다가 바꿔줬는데 사실은 저때 그 제로였어요, 제로. 잠깐 없었어요, 완전히. 그리고 이렇게 계속 아주 급증을 했죠. 지금 2,100억이에요. 그러면 이제 외환 보유액이라는 게 2,100억 달러가 얼마죠? 우리나라 전체 GDP가 얼마죠?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하여튼 2,100억 달러면 우리나라 GDP 뭐 굉장히 비슷할 거예요. GDP보다는 낮겠지만 적겠지만 이게 아주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2,100억 달러를 우리가 그 외환 보유액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꼭? 2,100억 달러를 저건 이제 개인하고 똑같아요. 개인이 자기 통장에 캐시를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요즘 같으면은 아파트 사고 뭐 해가지고 빨리 투자를 해서 하는 게 낫지. 바보잖아요, 바보. 그럼 미국은 외환 보유액이 있을까요? 미국 외환 보유액 없어요. 있어도 아주 조금. 프랑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G7, 뭐 영국, 독일 그런 나라들의 외환 보유액은 제로예요, 제로. 제로는 아니에요. 한 몇백억은 될 거예요. 한 200억, 300억.
왜 그렇죠? 선진국들은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거 가지고 있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야죠.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외환보유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게 한국은행에 들어오는 걸까요? 외환보유액. 그죠? 여기 있죠. 수출. 기본적으로 뭐예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돈, 달러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외화. 그거거든요. 캐피털 인플로. 우리가 수출을 해서 받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그냥 우리나라 뭐 주식을 사거나 해서 외국 자본이 들어오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예를 들어서 뭐 A 기업이 뭐 수출을 했다. 그럼 수출 대금이 들어오겠죠. 달러로. 그 어디로 들어가요? 은행으로 들어오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신한은행 그 계좌로 들어올 거라고. 신한은행 그 기업 계좌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신한은행 계좌에 있는 A 기업의 달러는 그거는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 있는 달러죠, 그죠? 그 시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은행의 그 계좌 자체가 시장이라고. 그 외환 시장에 뭐가 있어요? 원화가 있고 달러가 있고 뭐 그런 통화가 다 있는데 여러 가지가. 그건 실제로는 어느 은행 어디 계좌에 뭐 누구 이름으로 있는 거 그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달러가 들어오면 시장에서 달러가 많아지죠. 그럼 달러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 달러 가치가 떨어지죠. 원화 가치는 올라가죠.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40원 하던 게 93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수출 기업들이 수출을 계속 해가지고 그 자본이 들어와서 그게 있으면은 그 외환 시장에서 뭐 달러가 아니고 뭐 엔화도 좋아요. 일본에 수출하면 엔화가 될 거고, 영국에 수출하면 파운드화가 될 거고, 그 외화의 공급이 많아져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원화는 줄어들고, 그러면 환율이 막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놔두면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으로는 안 잡히겠죠. 그냥 그 신한은행 그걸로 잡히겠죠. 근데 이거를 외환시장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이제 하는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금리 정책 다음이 이제 환율 정책이에요. 근데 요건 조금 다른 게 금리 정책은 중앙은행 고유의 기능이고 환율 정책은 중앙은행 고유의 기능은 아니에요. 환율 정책은 정부의 기능이에요. 그 재경부가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근데 지금 실제로는 한국은행, 그러니까 중앙한국은행에서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경부에서 할 수 있게 법으로는 돼 있지만 재경부에서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이제 그 간섭은 하죠. 하는데 그리고 사실은 주체예요. 그 권한이 재경부에 있고 그 한국은행은 그걸 위임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국은행이 하지만 법적으로는 재경부가 하는 거예요. 환율 정책.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달러가 많아지면 그걸 외환시장 개입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원화가 막 떨어지니까 가격이 환율이 가치가 올라가니까 개입을 해가지고 달러를 사요. 원화를 팔고 그런 식의 이제 외환 정책, 외환시장 개입, 외환 정책을 중앙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외화가 한국은행으로 들어와요. 그럼 그게 쌓여가지고 외환 보유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중은행들이 뭐 조금 가지고 있을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다 흡수가 돼요. 그 환율 움직임 때문에. 그래서 거의 100%라면은 한 95%는 한국은행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시중에도 좀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 스터블라이제이션 나온 게
200만 달러 중에서요. 네. 460달러인가요? 네. 이 정도가 저기 안정화 기금이라는. 네. 아, 이거는 사실 이거까지는 이해를 모르셔도 돼요, 이건. 근데 이제 그 외평 기금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환 보유 중에서 한 500억 달러 정도는 외평 기금, 그러니까 스테리라이징 펀드거든요. 그건 이제 정부에서 꼬리표가 정부 거로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 안정용으로 왜곡한 평형 기금 해가지고 환율 목적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실제로는 구분 없이 그냥 외환 보유액에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외환 보유액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저기죠. 그러면 그 외환 보유액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제 아까 달러 산다 그랬잖아요. 외환시장 개입해가지고. 달러 사면 뭐가 나가요? 원화가 나가죠. 원화가 나오면 뭐가 돼요? 인플레이션. 우리나라 통화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물가가 올라. 인플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인플레이션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그 원화를 다시 흡수를 해야 돼요. 한국은행에서. 그럼 흡수하려면 아까 뭐를 한다 그랬죠? 채권 발행. 그래서 통화안정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국고채권하고는 달라요. 이건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채권인데 통화안증권을 발행해가지고 그 원화를 흡수를 해요. 그래서 결국 보면 중앙은행이 BS 밸런스 시트을 보시면 이게 통화증권 이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외환 보유액이 자산이고 통화증권이 부채예요. 그러니까 이게 1대1 매치가 돼요, 거의.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장 개입하면서 원화를 다 통화증권으로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 1대1 매치가 돼요. 그래서 이게 딱 자산 부채가 이렇게 매치가 돼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좀 쉬겠습니다.